안전관리원이 함께하는 식생활 안전원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급식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과 그 대응 방법을 현직 119 구급대원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님.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흥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대원으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2019년 1월에 임용해서 이제 8년차 소방공무원입니다. 혹시 어떤 계기로 소방대원이 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어울리진 않지만 소방관이 되기 전까지는 간호사였습니다. 물론 간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만족스럽긴 했는데 뭔가 조금 더 주도적이고 자주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소방공무원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구급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이 제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거든요. 이런 점이 저를 더 성장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요. 급식소에 119가 왜 출동했을까인데요. 혹시 배원님도 식사 중 사고로 출동하신 적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요양원에 출동할 정도로 요양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도 어르신이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어르신은 침대에 기대어 있었고 입안에는 토사물이 가득했습니다. 또 의식, 맥박,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요양보호사분이 식사를 드린 뒤에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다시 와보니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정황상 어르신이 혼자 계신 사이에 음식물로 기도가 막혀 질식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급식소에서 이런 응급사고로 출동하는 일이 자주 있나요? 네,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증상이나 아나필락시스라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뜨거운 물이나 국물에 화상을 입어서 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포유아 기도폐쇄 사건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대원님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생활안전관리원에서는 이 사건 이후 섭식기술이 완전하지 않은 12개월 미만 영아의 기도폐쇄기나 이무르비대 위험이 높은 방울토마토, 포도 같은 매끄럽고 동그란 음식, 견과류와 같은 딱딱한 음식, 떡과 같은 찰기 있는 음식을 제외하도록 식단 운영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도 당시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일하는 시흥과는 김포가 거리상으로 가까워서 기억에 남는 사고입니다. 기도폐쇄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는 기도폐쇄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경미한 기도폐쇄, 다시 말해서 부분 기도폐쇄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하거나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완전 기도폐쇄 같이 중증의 경우에는 기침을 하려고 해도 소리가 나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해도 말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동반되면서 입술이 파래지는 청색증 증상까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는 의식을 잃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역류하는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이물질 흡인에 의한 사망의 90% 이상은 5세 미만에서 발생하고 이 중 65%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류와의 기도폐쇄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인이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기도폐쇄 발생 초기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더라도 양손으로 목을 움켜잡는 제스처나 질문의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기도폐쇄 상황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류와 기도폐쇄는 성인과 다르게 의사소통이 어렵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 아이가 무언가를 먹다가 목에 이물질이 걸리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호흡곤란과 감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기침 같은 임상 증상뿐만 아니라 상황 증거까지 고려해서 판단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까지 열이 없고 호흡곤란이 없던 아이가 식사 시간이나 간식 시간에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면 기도폐쇄를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역류와의 기도폐쇄 사고를 예방하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씹는 능력이나 기도의 반사 기능이 미숙해서 음식이나 장난감으로 인한 기도폐쇄 사고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음식의 크기와 형태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능한 작게 잘라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먹는 자세와 환경도 중요합니다. 걷거나 뛰면서 먹게 하지 않고 울거나 웃으면서 먹지 않도록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장난감이나 건전지 같은 작은 물건을 손에 닿지 않게 관리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보호자나 보육교사분들께서 기도폐쇄 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식사나 간식 시간에 아이들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응급처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네,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는 대부분 환자 스스로 기침을 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기침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경미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기침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구조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이 하임리히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부 밀어내기 방법, 이런 방법을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 발표한 202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등 두드리기를 먼저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성인이라면 등 두드리기 5회와 복부 밀어내기 5회를 이물질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환자가 의식을 잃는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하임리히법을 해도 이물질이 안 나올 때는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하임리히법이 많은 도움이 되지만 특히 끈적이거나 점도가 높은 음식은 잘 배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인지한 즉시 119에 신고를 하시고요.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주시고 만약에 의식이 없어지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폐쇄가 생겼을 때 연령별로 응급처치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인이라면 등 두드리기 5회 그리고 복부 밀어내기 5회를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1세 이상 8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등 두드리기만 계속 지속해 주시면 됩니다. 또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등 두드리기 5회와 가슴 밀어내기 5회를 실시합니다. 1세 미만의 영아는 성인과 다르게 복부 밀어내기가 아닌 가슴 밀어내기를 실시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세 미만 영아는 왜 가슴 밀어내기를 해야 하나요? 네, 1세 미만의 영아는 아직 발달이 미숙해서 몸에 비해 간이 크고 이 갈비뼈가 복부 장기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부에 약하고 많은 장기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밀어내기를 하게 되면 장기 손상의 위험이 높아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복부 대신 가슴 밀어내기를 시행합니다. 이때 가슴 밀어내기는 기존까지는 손가락으로 압박을 했지만 지금은 변경돼서 한 손, 손꿈치 압박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혹시나 급한 마음에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입을 벌려서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빼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이물질을 조심스럽게 제거할 수는 있는데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무리하게 진행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는데도 손가락을 넣어서 이물을 빼내려고 훑게 되면 오히려 이물이 인두대로 더 깊게 들어가게 되거나 인두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물질을 직접 제거할 때는 첫째, 육안으로 입안에 이물질이 보여야 되고 둘째,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만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이외에도 숨이 막히거나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는 다른 응급 상황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아나필락시스라는 건데요.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음식이나 약물, 곤충, 독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음식을 섭취한 후에 단순히 피부에 두드러기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임상 증상과 알레르기 병력, 알레르기원에 노출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는 보통 발진이나 두드러기 같은 피부 증상과 혈압저하, 의식저하 같은 순환기 증상,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 그리고 복통,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동반될 때 보통 아나필락시스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대원님도 급식실에서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출동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아이의 얼굴이 붉게 변하고 호흡곤란이 왔다라는 신고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을 포함한 거의 전신 대부분의 붉은 발진과 그리고 눈에 부종이 심하게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또 아이는 숨이 차고 의식이 약해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활력 징후를 측정했을 때 환자는 저혈압에 맥박과 호흡이 모두 빠르고 저산소혈증 상태였고요. 임상 증상으로 봤을 때 아나필락시스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했고 아이의 알레르기 병력을 확인했지만 아이에게 알레르기 병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점심 식사 직후에 증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가 먹은 식재료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증상과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에게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주사하고 그리고 산소를 투여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송 중에 활력 징후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그리고 부종도 많이 가라앉아서 호전된 상태로 병원에 이송을 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아나필락시스의 주요한 응급처치 방법은 에피네프린 주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즉시 에피네프린을 투약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아나필락시스를 본인이 경험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꼭 처방받으시고 외출을 할 때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받은 본인은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있겠지만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자가주사기를 조작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또 아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건교사분들이나 주위분들은 꼭 자가주사기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는 바로 이겁니다.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가주사기를 꼭 처방받으시고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는 보통 성인용과 소아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나이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체중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고요. 보통 30kg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용을 사용하시고 30kg 미만인 경우에는 소아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는 노란색 캡이 안전캡이고 이 안전캡을 제거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은색 부분은 주사 바늘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자, 사용하실 때는 안전캡을 제거하시고 나의 허벅지 외측에 가운데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꾹 눌러주시고 약물이 잘 퍼질 수 있도록 10초간 정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한 후에 떼주시면 투약이 끝나게 됩니다. 현장에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가 없으면 그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가 없을 때는 환자의 증상을 빠르게 인지해서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운 증상으로 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 환자를 눕혀두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이 상태를 잘 관찰해 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 게 있는데 아이에게 증상이 생기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먹었는지 또 약을 먹었다면 약 이름이 적힌 약봉투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도착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119 안심풀 서비스라고 들어봤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분들,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119 안심콜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와 질병, 복용하는 약물, 보호자 연락처 같은 정보를 등록하시면 그 등록한 핸드폰으로 119를 신고하실 때 저희 구급대원이 출동 단계에서부터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출동하기 때문에 신속한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참여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네, 급식사고와 응급처치를 설명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는 심정지와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저희 구급대원들이 골든타임 안에 현장을 도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출동으로 인해서 관할 지역에 구급차가 없거나 사고 현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환자를 마주하는 사람, 또 현실적으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희 구급대원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누군가 해주겠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내가 구급대원이다 라는 마음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급식시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안전한 식사 환경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숙지하셔서 긴급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에 대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